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6부. 오늘 이 시간에는 이탕계의 난과 경원진 전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이클 로버츠 교수의 군사혁명론을 토대로 16세기의 군사상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어떤 것이었냐를 한번 되짚어보면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에 있어서는 근력 무기에서 활용 무기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병에서 보병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16세기의 조선의 군사적 환경을 보면은 어째 여기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일단 첫째,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냐 했을 때 조선은 기본적으로 병농일치를 기반으로 하는 양인계병제를 썼다고 했죠. 자,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상 징병제 국가였는데 이게 나중에 계속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적 수포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확실하게 모병제로 가겠다라는 방향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개국 초부터 활용 무기를 많이 썼던 나라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도 상당히 많은 활용 무기를 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활용 무기가 대구경 화포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지 개인 화기가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서양과 일본에서는 조총이라고 불리는 개인 화기가 쓰이고 있었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조총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쓰질 않고 있었고 개인 화기가 그렇게까지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차이가 있었냐?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병에서 보병으로 전환하는 추세였다면 당시 조선은 여전히 핵심 병종이 기병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진법 전체가 기병을 주력으로 하는 기병초터 전술이었고 을묘외변 때도 사실상 기병이 선봉에 나서서 결정타를 날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이탕계의 난 때도 역시 조선은 기병을 주력으로 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뭔가 좀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세계사적인 보편성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뭔가 좀 도태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드린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보편성 속에서 특수성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였죠. 조선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죠. 일단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보편성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첫째로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일단 필요성이 되게 절박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 시대나 유럽의 각종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유럽의 상황과는 다르게 조선은 그렇게 전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시스템의 전반을 통째로 뜯어고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 체제로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은 조선만의 특수성. 조선의 주적이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였냐면은 바로 여진족과 왜구였죠. 그 여진족과 왜구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중장 기병이 또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국가로 남아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선의 기병들이 어느 정도 전투력을 발휘를 했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탕계의 난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이탕계의 난이라는 사건을 설명하기 앞서서 조선과 여진 사이의 관계를 좀 먼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여진족하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애증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국방지역은 여진족 문제 때문에 항상 임전태세가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명제국과 연결되어 있는 압록강 유역의 평안도보다도 완전히 이제 여진족하고 맞대고 있는 두만강 유역, 즉 함경도 지역이 훨씬 임전태세가 잘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북방은 여인이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킨다고 해도 남방이 남자도 못지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함경도 사람들의 전투력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해요. 자, 당시 여진족은 크게 보면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먼저 압록강 건너에 있는 것이 바로 건주여진이에요. 건주여진은 아무래도 지리적인 특성상 명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 다음에
내륙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있는 곳이 바로 해서여진이었습니다. 해서여진도 명제국의 통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냐면은 바로 두만강 앞에 있는 쪽인데 거기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야인여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야인여진의 경우에는 지리적인 특성상 조선의 영향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는 거죠. 근데 건주 여진이 됐던 해서 여진이 됐던 야인 여진이 됐던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그룹인데 사실 그 안에는 또 진짜 수십 수백 개의 부족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세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즉 나라가 아니라 부족 단위의 세력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기술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설사 첨단 기술을 입수했어도 그걸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었다는 거죠. 그거 말고도 여진이라는 것 자체가 여진이라는 민족 자체가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업도 그렇게까지 많이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일대가 원래 그렇게 척박한 지형은 아니었는데 여진족이 살던 지역은 유달리 또 좀 그 중에서 만주 지역 중에서도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즉 만주 지역에서도 좀 풍요로운 지역은 주로 명제국의 통제하에 있었고 사람 살기 좀 척박하다 싶은 그런 이제 지역들 거기에 주로 이제 여진족들이 많이 들어가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게 되면서 여진족은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은 조선과 명과 충분히 교역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물자를 획득하는 거였어요. 이게 가장 최우선 과제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역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만큼의 물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는 거죠. 여진족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조선이나 명의 국경지대를 약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약탈을 하게 되면은 조선이 가만히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참 조선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조선이 임진왜란 병적을 할 때 뭔가 좀 이제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조선이란 나라는 전쟁을 되게 못했던 그런 문약한 나라였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조선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대규모 병력으로 싸우는 그런 총력전에선 희한하게 약해요. 거기는. 근데 어디는 진짜 세냐면은 소규모 병력으로 싸우는 국지전은 진짜 무시무시하게 셉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안 알려진 부분 중 하나인데 조선이 두만강 넘어가지고 여진족 부락을 정말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공격하는 경우가 참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겁니다. 여진족이 교역을 통해서 물자를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탈을 해오죠. 그래서 조선인의 마을을 공격을 해옵니다. 약탈을 해오면은 조선 군대가 출동해서 이걸 막아요. 방어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선군의 원칙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한번 당했으면 어떻게 된다.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아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줘야 된다.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군대가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여진족 부락을 습격을 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이때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싹 다 죽는 겁니다. 참고로 조선군은 포로를 별로 취급을 잘 안 했어요. 조선군은 주로 이제 목을 잘라오는 것을 가장 최고의 공으로 세웠기 때문에 참수급제라고 하죠. 그래서 좀 신분이 있어 보이는 애들은 목을 자르고 일반 애들은 주로 왼쪽 귀를 자르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거시기한 얘기가 있는데 세조 때도 이런 토벌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세조 때 이런 토벌전을 하고 난 다음에 여진족이 귀를 잘라가지고 세조한테 이제 상자에 넣어가지고 바쳤대요. 근데 원래 원칙은 왼쪽 귀만 잘라서 바치게 되는데 세조가 상자를 까보니까 왼쪽 귀 절반에 오른쪽 귀가 절반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병사들이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막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번 가면은 아예 싹 다 쓸어버리고 싹 다 죽이고 하는 방식이 조선 토벌 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파괴를 하냐면은 얘들이 급하게 도망가니까 당장 이제 먹을 식량을 가지고 도망을 가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땅속에 파문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여진족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부분 농업국가에서 했던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땅속에 파묻은 걸 또 귀신같이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그걸 또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밭에다 가가지고 말발굽으로 밭에 있는 곡식들도 모조리 짓밟아버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 잠깐 사이에 여러 개의 여진족 부락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방식이 바로 조선군의 기병초토화 전술의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이진법 설명하면서 왜 오이진법을 기병초터 전술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 공격전을 감행을 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병들이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빠른 속도로 여진족 부락들을 찾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박살을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싹 쓸어버리고 되돌아오는 그런 보복작전을 많이 감행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복작전을 감행하면은 여진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에 바치겠죠. 악에 바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당했던 애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또 쳐들어와요. 그러면 또 쳐들어왔어요? 조선 마을이 하나 좀 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쭈구리 이것들 봐라. 야, 출격한다. 요시, 토벌이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진족 망을 몇 개 지워버려.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악순환의 메비우스 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버엔딩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조선이 이런 경우도 많아요. 딱 정황을 봤을 때 뭔가 여진족 중에서 세력이 커질 것 같은 애가 있다. 그러면은 일부러 거기다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킨 다음에 너 지금 나 한 대 쳤어? 이거 정당방위다 하면서 다시 또 토벌대 보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예방전쟁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선과 여진족 사이의 악감정은 아주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 때가 되면은 이 양쪽의 악감정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진족 중 상당수가 조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 중에서도 이 야인 여진족들 중에서도 좀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만강 바로 언저리에 살면서 그래도 나름 조선과 친분을 맺고 조선에 복속을 했던 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번호라고 불렀어요. 나름 이게 친조선파 여진족이었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조금 더 떨어진 지역 있죠. 조금 더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여진족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심처호 여진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여진족이라는 거죠. 이런 내륙 지역에 있는 여진족들의 경우에는 되게 조선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선조쯤 가면요.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런 악순환의 메비우스 띠가 만들어지니까 여진족의 조선에 대한 악감정이 높아지게 되면서 친조선파 여진족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즉 번호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심지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친조선파 여진족이었던 번호들조차도 조선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니 바로 그것이 이탕계의 난이었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이탕계에 대해서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은 심처호가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료가 하나 있는데 그 사료를 먼저 한번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북도의 오랑캐로서 강 건너 변보 가까이에 살며 무역을 하고 공물을 바치는 자들을 번호라 하고, 그러니까 번호는 조선 국경에 살면서 조선하고 교류를 하는 친조선파 여진족을 의미하죠. 백두산 북쪽에 사는 여러 오랑캐로서 아직 친부하지 않은 자들을 심처호라고 하는데, 즉 깊은 곳에 사는 오랑캐다 라는 뜻이에요. 내륙 지역에 사는 여진족들을 일컫는 말이죠. 이들 또한 때때로 변방에 찾아와 정성을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심처호라고 해서 다 조선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냐 하면은 꼭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개 중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랬을 뿐이지 조선하고 나름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부족들도 있기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심처호가 변방에 들어오려고 할 때면 번호가 즉시 보고하고 이들을 막거나 구원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심처호가 만약에 조선 국경지대로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친조선파 여진족이었던 번호들이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번자를 써가지고 울타리에 있는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조종 때부터 번호를 후하게 대해준 것은 이 때문이었다. 나름 이제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번호들은 잘 대해줬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그런데 변방의 방어가 차츰 소홀해져 번호가 차츰 강성해지는데도 이들을 제대로 무마하지 못하게 되자 도리어 반란의 계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친조선파 여진족들이 힘이 세지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때에 와서, 즉 한 선조 때쯤 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번호가 앞장서서 난을 일으켰는데 이로부터 혹은 심처호를 이끌고 와서 침범하기도 하며
반복해서 자신들이 이익만을 추구했으므로 북쪽 변방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 친조선파 여진족인 번호들이 심처우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같이 합세해서 조선의 국경을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심장한 구절인 게 뭐냐면요. 그동안 부족 단위로 흩어져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여진족들이 이제 슬슬 하나로 합치자라는 그런 통합의 기운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이탕계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직접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경원진에 예속되어 있던 아산보라는 요새가 있어요. 그 아산보라는 요새의 만호였던 최몽린이라는 장군이 여기서 좀 행패를 많이 부렸나 봐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번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번호에 속해 있는 여진족을 완전히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름 조선의 보호로 받고 있는 조선의 백성이라는 인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단 조선의 백성이긴 한데 1등 국민은 아니라는 거죠. 2등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요즘으로 치면 그거랑 비슷해요. 왜 불법 체류하고 있는 그런 외노자들 있죠. 그죠? 그런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 때 일어났던 삼포이란도 사실은 이런 게 발단이 됐거든요. 그때 규정 외로 거주하고 있었던 불법 체류 일본인들, 이건 진짜 외노자 마치 이게 얘들을 마구잡이로 부려먹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수령들이. 왜냐면은 약점이 잡혔으니까 너네 불법 체류 아니냐. 그러니까 쫓겨나기 싫으면 우리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렇게 부려먹었던 게 나중에 악감정이 쌓여가지고 폭발한 사건이 바로 삼포외란이었고, 이탕계난도 비슷합니다. 바로 아산보 만호였던 최몽린의 참악. 사실 이 최몽린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애들이 다 그랬어요. 거기 있는 장군들이.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횡포를 부린 거에 대해서 이제 번호들조차도, 즉 친조선파 여진족조차도 완전히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진족이 결속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가까운 시일 내에서는 이런 규모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여진족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육진을 급습을 하게 되니 이 사건이 바로 이탕계의 난이라는 사건이죠.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제가 경원진 전역이라고 했는데 전역이 도대체 뭐냐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게 일어나는 것, 거의 국가 대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벌어진 것을 전쟁이라고 하고, 특정 장소에서 벌어진 걸 전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역이라면 뭐냐면은 바로 그 전투와 전쟁이 중간 단계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원진 전역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경원진 한 군데에서만 전투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경원진과 나름 연관이 있는 몇몇 지역에서 전투가 같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원진 전역이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조선과 여진이 붙었는데 조선 전체와 여진 전체가 싸웠다라기보다는 함경도 지역 중에서 경원진 부근에 있는 몇몇 지역들과 여진족의 몇몇 부족들이 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경원진 한 군데에서만 전투가 일어났다기보다는 이거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크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가대항전 총력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던 사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게 뭐냐면은 전황들을 보시면요, 이게 사건이 이탕계의 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탕계 혼자 있던 건 아니에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진족은 여러 개의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 추장들도 꽤 여러 명입니다. 그 여러 명의 여진족 추장들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셌던 게 이탕계였기 때문에 이탕계의 이름을 따서 이탕계의 난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탕계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탕계의 난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뤄지는데 먼저 1583년에 일어났던 1월달에 발생했던 경원진 전역이 있고 5월달에 일어났던 종성진 전역이 있습니다. 그 1월달에 일어났던 경원진 전역의 경우에는 이탕계보다는 우울지가 중심이 됐고 5월달에 일어났던 종성진 전역이 이탕계가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1월달은 우울지의 난이라고 해야 되고 5월달은 이탕계의 난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 중에서 제일 세력이 셌던 게 이탕계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탕계의 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두 사건은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1월달에 일어난 것을 경원진 전역,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일어난 것을 종성진 전역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당시 이제 여진족의 주요 세력을 보면은 경원진 앞에 우울지의 세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종성진 앞에는 율보리의 세력, 그리고 회령 앞에는
이탕계 세력이 셌습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대했던 것이 이탕계였죠. 이때 우울지가 경문을 띄우면서 각 여진 부락들을 선동을 하는데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은 전 아산보 만화였던 최몽린이 엄청나게 우리를 수탈을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 거냐. 여진이니여 단결하라 하면서 여진족을 한 대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서 여진족이 조선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탕계의 난의 시작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오랫동안 여진족들이 조선과 명 사이에 등살에 아주 그냥 시달림을 엄청나게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국제사회라는 게 정말 비정한 게 뭐냐면은 조선과 명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명이 강대국이고 조선이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근데 반대로 조선과 여진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조선이 강대국이고 또 여진이 약소국이에요. 그래서 여진이 그동안 아주 서럽고 핍박받고 탄압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쌓일 만큼 쌓였고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더 이상 못 참겠다. 한번 갈아엎자 하면서 여진족이 결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진족이 결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산보 만호였던 유중영, 그러니까 최몽리는 전 만호고 현직 만호였던 유중영이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정찰병을 보내요. 얘들 뭐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정찰병들이 쭉 갔는데 그만 정찰병들이 우울지에게 덜커덕 붙잡히고 합니다. 이 정찰병들이 체포됨으로써 당시 이제 조선군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모였는지를 감지를 못했어요.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설마 저렇게 많이 모였을지는 몰랐다는 거죠. 당시 우울지가 결집시켰던 여진족 군대가 무려 10,000명, 그리고 이탕계가 결집시켰던 군대가 2에서 3만 명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대병력을 결집을 시키게 되는데 지금 우울지가 10,000명의 병력을 결집시킨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당시 여진추장 우울지가 어디를 먼저 선제 공격을 했냐면은 지도에 보시는 경원진이 있죠. 그 경원진 부사가 바로 김수고 그 아래쪽에 보조 요새들이 있어요. 안원보, 건원보, 아산보 다 경원진에 소속된 보조 요새들인데 그 중에서 아산보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유중영이었죠. 이때 우울지가 어디를 선제 기습 공격을 가하냐면은 아산보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당시 아산보를 지키고 있던 유중영은 이 정도 대규모 병력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경원부사 김수에게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경원부사 김수가 구원군을 보냈는데 이때 김수가 좀 전황 파악을 정확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김수는 아마도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산보에서 정찰병을 보냈는데 그 정찰병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창피하게 우울지한테 잡히고 말았다. 아이 저 답답한 것들 왜 또 잡히고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구해줄게. 하면서 김수는 일종의 이거를 구출작전을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던 포로로 잡힌 정찰병들을 구출한 목적으로 중장기병을 데려가지 않았고 경장기병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아산보로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아산보로 내려가다가 김수가 우울지의 1만 대군하고 만나는데 기절초풍을 했죠. 설마 1만 명이 모였을 줄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산보로 가던 중에 김수가 우울지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수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서 경원부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경원부로 돌아오자 우울지가 기가 살았어요. 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어디로 가자. 경원으로 가자. 왜냐면은 아산보는 일개 보루고 경원은 육진 중 하나니까 여기를 점령하면 털어먹을 게 더 많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침 야전에서 우리가 경원의 군사들을 격파를 했으니까 이 기세를 타고서 바로 경원을 함락시키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울지의 부대가 1만 대군이 경원으로 쳐들어가게 되면서 경원성을 세 겹으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름 이제 목적도 세우고 토로도 세우면서 경원진을 체계적으로 공략할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경원진의 병사들은 완전 사색이 됐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야전에서 패배하고 지금 성안으로 쫓겨 들어왔잖아요. 패잔병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패잔병들이 그게 성안으로 쫓겨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전쟁에 대한, 패배에 대한 공포심이 성안에 있는 병사들한테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안으로 쫓겨들었던 병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동료들한테. 야, 밖에 나와서 봤더니 여진족 부대가 장난이 아니더라. 10,000명이 넘는 것 같아. 이 새까맣게 몰려왔는데 우리 지금 여기 1,000명도 안 되잖아. 어떻게 저걸 막을 거야. 하면서 병사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공포에 질리기 시작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여진족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그만 경원부의 서쪽 성문이
돌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진족은 경원부 안으로 쳐들어와서 시가지로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노략질을 일삼았다는 거죠. 근데 조선군이 정말 함경도 부대가 대단하긴 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함경도의 부대가 이 경원부에 있었던 함경도군이 도망가지 않고서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해요. 그래서 어디서 결사항전하냐면은 당시 이제 경원부사 김수가 남아있는 병력을 다 데리고서 어디를 지키냐면은 바로 무기고하고 식량고를 지킵니다. 왜냐면은 여진족이 가장 노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무기고하고 식량고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째, 조선이란 나라는 그렇게까지 도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공업 체제가 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로 가면 제법 이제 상공업이 발전하긴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그냥 완전 철저한 농업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민중들은 이런 전쟁이 나면은 다 각자 집안에 있었던 물건들을 땅에다 파묻고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그거 꺼내서 찾아내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어디를 터는 게 가장 확실하냐면은 창고입니다. 그 창고는 뭐냐면은 도시 내에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관아의 창고였어요. 그거를 털어야지만이 막대한 물자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여진족은 무장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점점 무장 상태가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무장 상태가 아주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아에 숨겨놓은 무기만 제대로 털 수만 있다면은 자기들은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바로 무기고와 식량고를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경원부사에 있던 김수가 도망가지 않고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무기고와 식량고를 결사적으로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죠. 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조선군이 악착같이 여기를 사수를 하니까 결국 우울지가 일단 군대를 성 밖으로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원부의 병사들은 한숨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왜냐? 우울지의 군대가 철수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경원성을 3중으로 둘러싸고 있고 거기다 목책과 토르를 설치를 해가지고 되게 철통같이 포위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문까지 이미 한번 뚫린 경원부의 군대가 과연 다음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경원성의 운명은 정말 백척간두에 놓이게 됩니다. 자, 위기의 상황이었던 경원성 과연 어떻게 됐냐? 이때 경원성에 부원투수가 한 명 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